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이처럼 동기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 다 규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경제 하나로 다 따로 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경제와 정치와 또 사회와 무관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사회가 같이 경제 발전에 동력이 돼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개벽의 문화주의. 이것은 뭐 개벽이라는 것은 수원체제에 의하면 개벽은 인문개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벽이 천지가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개벽이라는 것보다는 이른바 이제 우리들의 삶의 양식, 이른바 문화주의가 바뀌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통일된 국가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들의 의식 자체가 변화돼야지 뭐 남쪽이 우월의식을 갖는다거나 북쪽이 또 무슨 뭐 자기네들이 우월한 생각을 갖는다든가 이런 건 모두 다 배제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도성독립의 윤리국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학이 종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윤리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사상으로부터도 추천될 수 없는 이른바 윤리성을 제시한다는 거. 이른바 우리가 통일국가를 이룬다면 그것은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으로 다 앞선 나라여야지 도덕적으로 다 부패하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다 타락된 국가라면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개벽이 추구하는, 개벽이 제시하는 이런 그 윤리성을 강조하는 국가, 이것이야말로 통일 국가의 이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20년 전 동학혁명의 그 동학농민혁명의 함성이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 남아있다는 것은 곧 동학분들이 당시 외쳤던 그 외침이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분들이 외쳤던 개벽의 세상, 그것은 어찌 보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혁명은 끝나지 않은 혁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영업을 하고 있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학을 통해 살펴본 시천주 사인연천 후천개벽을 기본으로 하고 하는 LGC 전독의 청구당이 제시했던 통일 5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원광대학교의 박명수 교수님 모셔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동학 적포조직과 동학농민 혁명이 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10시 30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의 박명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동학의 고유한 조직인 적포조직과 동학농민혁명이 어떤 연관을 갖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 동학의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는 또 사인여천이었던 그런 사상이, 또 보국가민의 사상이 동학혁명의 사상적 이념이 되고, 또 동학의 적포조직이 동학농민혁명의 농민군 조직의 기본적인 조직적 기반이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상할 만치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도 동학 사상이 과연 동학혁명의 이념이 됐냐, 여기에서도 논란이 많이 남아 있고요. 동학 조직에 관해서는 더더욱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적포 조직에 대해서 좀 1차 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제1장 동학 창도의 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앞에서 많이 다뤄주셨기 때문에. 다만 이 동학의 적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슨 행정적인 그 관리를 위한 조직이 아니고 동학의 근본 이념을 이 현실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하죠. 그것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행정적 차원의 조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가지고요. 306쪽의 적포 조직의 유래를 잘 아시다시피 적은 1862년 연말에 수훈 선생님께서 경상도 일대의 15개의 지역에 16분의 적주를 두면서 이제 최초로 도입이 되는데요. 포는 이제 그 뒤로 아마
80년대 후반부터 그런 부상들이 있었던 걸로 봐지고 보훈 집회 때 이제 정식으로 수십 개의 포가 설치가 되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부에서는 보부상의 접장, 우두머리의 접장, 또 서당에서 그 공부를 시작할 때 개접, 또 공부를 마칠 때 파접, 뭐 여기에서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일부의 설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학의 근본 이념, 시천주 사상이라든지 보구간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연원이 보부상이라든지 서당에서 온 게 아니고 수훈 선생님의 조상이시기도 한 최치원의 풍류도, 접화군생, 포함 3교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 접화군생은 결국은 동학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무슨 생명을 살리자고 하는 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살리자고 하는 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풍류도가 그대로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동학은 신풍류도다.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무생명들을 다 살리자고 하는 사상. 그게 수훈 선생님에 의해서 19세기 판으로 풍류도가 리바이벌 된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적포의 유래를 최치원 선생의 풍류도로부터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적포조직의 유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08쪽의 적포조직의 구성 원리에 보면 이 적은 이제 연원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연원제가 얼마나 대단한 조직이냐면 30여 년 이상의 탄압과 압박과 어떻게 보면 그 무수한 선배들의 어떤 희생 속에서 동학 조직이 갑오혁명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그때 이 비밀 조직을 유지하는데 이 연원제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아마 이 연원제가 아니었으면 동학의 적포 조직은 갑오년까지 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히 인맥을 중심으로 하는 연원제다고 하는 것이 접의 기본적인 그 구성 원리고요. 그래서 나에게 동학의 가르침을 전해주신 스승되는 분을 연원이라고 하고 나로부터 동학을 받아간 제자격이 되는 분들을 연비라고 해서 연원제의 또 다른 이름은 이제 연비제라고도 합니다. 물론 모든 연원의 가장 근원이 되는 연원은 수훈 선생님입니다. 용담 연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갑오년 언저리에 발견되는 그 접주, 대접주, 임명장들 이런 데를 다 보면 제일 앞에 용담 연원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죠. 이런 이제 연원제가 접의 기본 원리였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런데 이 연원제는 인맥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 조직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던 해월 선생님의 연비는 충청도에도 있을 수 있고 전라도에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원제의 중요한 지역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 이런 연원제에 의해서 많은 이제 접들이 생겨서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접들이 생기면서 일종의 지역적 성격 또는 그 접을 통일해야 할 필요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보훈 집회 전후에 포제가 공식적으로 제정이 되고 수십 개의 포가 이때 이제 이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는 연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접을 포괄하는 이 인맥 중심에다가 지역적 성격이 가미되는 그런 조직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0조로 넘어가면 그 포가 생기면서 이제 포는 대체로 여러 개의 적을 거느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몇 개의 군연에 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 그래서 이 포 밑에 그 포 전체의 동학 도인들의 공부와 수련과 또 여러 가지 생활 그 공동체적인 협동과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행정을 담당하는 6개의 직책
유김제가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김제는 1884년경에 이제 공주 가섭사에서 처음으로 구상이 돼가지고 그게 시행이 되는데요. 이 유김들이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소라고가 포의 본부를 유김소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중앙으로 발전돼서 1887년에 보훈에 동학 전체를 총괄하는 유김소, 법소, 동학의 중앙 본부가 발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포를 기반으로 이제 사회 변혁을 위한 봉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포라고 표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익숙해 있는 무장기포라든지 삼례기포라는 말이 포가 사회 변혁을 위해서, 보고 감민을 위해서 기포한다는 의미의 그 기포라는 말이 거기서 이제 유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접포 조직의 역할입니다. 여러 가지 사료들을 놓고 보면 이 접과 포는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커뮤니티,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평등 공동체입니다. 접과 접에 들어간 모든 도인들은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 나이 드신 어른과 어린이들이 서로 맞절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김구 선생의 사례, 서산 출신의 농민군 접주였던 홍종식의 사례, 또 매천 황현 선생, 동학을 그렇게 비판했던 매천 황현 선생의 와기문에서 수십 군데에서 동학 접포 조직 내의 평등 공동체 요소들이 확인됩니다. 이것 때문에 가보년에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학 접포에 하루 늦게 들어가면 하루 늦게까지 쌍놈으로 남아있고, 하루 먼저 들어가면 하루 먼저 양반이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의 평등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보년 1052만의 조선 인구 중에 200만, 300만 명이 동학에 뛰어들어서 그 보고감민의 혁명을 하게 하는 결정적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접포 조직은 유무상자의 공동체였습니다. 유무상자는 1862년 3년에 동학을 탄압하려고 했던 보수 유생들의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래로 가보 혁명까지 끊임없이 동학 도인들은 서로 유무상자를 했습니다. 유무상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일방통행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만이 베푸는 게 아니라 없는 자들은 무엇으로? 노동으로. 또 없는 자들은 몸에 익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새끼 꼬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가만히 있자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무상자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대등하게 쌍방향으로 어떤 그 돕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홍종식 서산 출신의 접주는 동학에 뛰어들면 단 한 명도 굶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해월 최시영 선생님, 이대 교주이신 해월 선생님한테 미쳐가지고 30년을 쫓아다녔는데요. 숨어 다니는 곳을 수십 군데를 다니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보 혁명 기간에도 제자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요즘 그 시민운동을 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할 시간 없다 그래서, 야,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마라. 해월 선생님은 가보 혁명 기간에도 청산 문바이골에서 제자들을 점 올라오게 해가지고 공부시켰다. 3교대를. 이 공부가 뭐냐면 도로서 말하면 천도고 학으로서 말하면 동학. 이 공부를 끊임없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학 공동체라고, 다른 말로 군자가 되려고 하는 도학 공동체가 이 포접의 특징이 접포의 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접포 조직은 이것도 지금 연구자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수훈 선생님께서 득도를 하시고 내 이 가르침을 펴서 세상을 건지겠다라고 선언하신 글이 1861년의 포동문입니다. 그 포동문 말미에 잘 읽어보면 보고감민이 나옵니다. 이 보자는 지킬 보자도 아니고 도울 보자, 보호할 보자도 아닙니다. 나라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그 나라는 보호해야 되고 보훈해야 되지만 이 나라가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로잡을 보를 씁니다. 도울 보를 씁니다. 수레거변에 이 보고감민이 포동문 말미에 나옵니다. 기울어져가는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 이게 수훈 선생님의 동학을 펴는 큰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희한하게도 합법적 시위운동이었다고 하는 보훈취해 때 보훈관아 산문에 붙었던 보훈관아 통보에 또 보고감민이 등장합니다. 그대로 또 희한하게 1894년 음력 3월 20일경 무장에서 전봉준 장군이 전면봉기를 선언할 때 그 무장 포고문에 또 보고감민이 등장합니다. 동학의 전포조직은 저는 보고감민의 사회 변혁의 공동체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네 가지 평등 공동체, 유무상자의 생활 공동체, 도를 공부하는 또 학을 실천하려고 하는 도학의 공동체,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보고감민의 어떤 사회 변혁 운동의 공동체, 바로 이 부분이 갑오 동학혁명 당시에 동학이 접포조직을 통해서 기여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젊은 연구자들과 같이 전봉준 장군의 최후 진술인 전봉준 공초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니까 동학의 조직을 그대로 농민군 조직으로 활용했더라고요. 그 내용입니다. 313쪽입니다. 접주, 접사란 어떤 직책인가? 지휘의 명칭이다. 호칭이다. 그렇다면 기포시에 군기 군량을 조달하는 자인가? 무슨 일이나 다 지휘한다. 접주, 접사는 본래 있습니다. 이미 전부터 본래 있었으나 기포시에도 장설한 것도 있다. 작년 기포시의 각종 직책 등에 대해 어떻게 지휘하였냐? 각기 맡은 대로 행하도록 지휘하였다. 각 직책들이 모두 너의 지휘를 듣고 행하였느냐? 그렇다. 모두 내가 지휘하였다. 동학이 30년 동안 갈고 닦은 접포 조직을 전봉준 장군이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물론 전부는 아니죠. 새로 만든 것도 있지만 농민군 조직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던 조직이 동학의 접포 조직이었고 동학의 육임제였다고 하는 사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해서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 그 조직의 가장 기초를 이루었던 접포 조직, 도대체 그 연원이 어디였는가, 그거를 채취원의 풍류도에서 찾았다는 것이 오늘 또 새로운 그러한 신선한 감각으로서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접포 조직 가장 큰 역할이 우리가 행정조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커뮤니티로서,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가장 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소중한 그런 내용으로서 시간을 이렇게 빛내주시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안에 참 일찍 끝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2부에 현재 청암대학교 교수님이신 성주호 선생님 모시고 동학농민혁명의 근대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주호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까지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성주현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동학농민혁명의 이제 근대사적 의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발표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재단에서 이제 요구했던 거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재단에서 준비 이제 요구했던 것들에 조금 대해서 좀 철저히 좀 맞추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그 동학이 이제 창조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상적 특성의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학혁명 농민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었는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이제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초기 부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문을 통해서 이제 동학의 그 농민혁명의 근대사적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 보게 되면 19세기는 굉장히 이제 격동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봉건 사회가 이제 해체돼가는 시기를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서구 자본주의 사회, 특히 서구 열강이 밀려오는 시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과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위정 착서라든가 개화 사상이라든가 또 동화, 이런 세 가지 사상적 흐름을 통해 가지고 각각 이제 근대화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동학도 이제 일부 근대화 과정에서 크게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동학이 이제 어떻게 창조됐었고 그리고 사상적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동학의 창조 과정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많이들 설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사상적 특성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사실 이제 박명수 선생님께서도 언급이 좀 있었는데 아마 저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박명수 선생님께서 요약했던 것들이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은 동학사상의 이제 사상 특성 같은 경우는 그 다시개벽의 어떤 후천개벽의 혁세사상이 이제 하나가 있다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시천주의 인간평등 사상이 아니겠는가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유무상자와 동계일치의 대동사상이라고 보고 있고 네 번째는 척의양의 이제 민족 주체 사상이 이제 핵심적인 사상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걸 통해서 당시 이제 많은 민중들이라든가 또는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동학에 이제 수용하게 되고 참여했다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걸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았었겠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천개벽 같은 경우는 조선 성리학적인 체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당시 사회적인 혼란이라든가 윤리적 도덕 다가 다시 극복하고자 하게 되는 과정에 들어갔다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단순히 차별적인 그 사회를 갖다가 평등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게 되는 진보 사상이 좀 더 포함되지 않았었겠는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천주의 평등 사상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하늘을 모시고 있다고 하게 되는 이런 평등 사상 조금 더 근대적인 의미에서 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무상자에 대해서는 좀 전에 박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동학의 가장 또 근간의 어떤 핵심적인 논리가 아니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동학의 것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적인 맥락이 유무상자를 통해서 대동일치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대동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척양척의 핵심적인 민족 주체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학이 가지고 있는 것, 경제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개 같은 내종념이라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에 경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동학